한강소설 흰 1장 1. 나 흰 것에 대해 쓰겠다고 결심한 봄에 내가 처음 한 일은 목록을 만든 것이었다. 강보, 배내옷, 소금, 눈, 얼음, 달, 쌀, 파도, 백목련, 흰새, 하얗게 웃다, 백지, 흰개, 백발, 수의. 한 단어씩 적어갈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이 책을 꼭 완성하고 싶다고. 이것을 쓰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변화시켜 줄 것 같다고 느꼈다. 환부에 바를 흰 연고, 거기 덮을 흰 거즈 같은 무엇인가가 필요했다고. 하지만 며칠이 지나 다시 목록을 읽으며 생각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단어들을 들여다보는 일엔. 활로 철현을 켜면 슬프거나 기이하거나 새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단어들로 심장을 문지르면 어떤 문장들이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문장들 사이에 흰 거즈를 덮고 숨어도 괜찮은 걸까?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 시작을 미루었다. 8월부터는 이 낯선 나라의 수도로 잠시 옮겨와 새를 얻어 살기 시작했다. 2달 가까이 시간이 더 흘러 추워지기 시작한 밤, 익숙하고도 지독한 친구 같은 편두통 때문에 물 한 컵을 데워 알약들을 삼키다가 담담하게 깨달았다. 어디론가 숨는다는 건 어차피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시간의 감각이 날카로울 때가 있다. 몸이 아플 때 특히 그렇다. 14살 무렵 시작된 편두통은 예고 없이 위경련과 함께 찾아와 일상을 정지시킨다. 해오던 일을 모두 멈추고 통증을 견디는 동안 한 방울씩 떨어져 내리는 시간은 면도날을 뭉쳐 만든 구슬과 같다. 한 방울씩 떨어져 내리는 시간은 면도날을 뭉쳐 만든 구슬들 같다. 손끝이 스치면 피가 흐를 것 같다. 숨을 들이쉬며 한순간씩 더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느껴진다. 일상으로 돌아온 뒤까지도 그 감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숨죽여 서서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날카로운 시간의 모서리, 시시각각 갱신되는 투명한 벼랑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살아온 만큼의 시간 끝에 아슬아슬하게 한 발을 디디고 의지가 개입할 겨를 없이 서슴없이 남은 한 발을 허공으로 내딛는다. 특별히 우리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것밖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그 위태로움을 나는 느낀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 속으로, 쓰지 않은 책 속으로 무모하게 걸어 들어간다. 오래전 일이다. 계약하기 전에 한 번 더 그 방을 보러 갔다. 원래 흰색이었을 그 방의 철문은 시간과 함께 색이 바래져 있었다. 더러웠고 여러 군데 페인트가 벗겨졌고 칠이 벗겨진 자리마다 녹이 슬었다. 그게 전부였다면 그저 유난히 낡고 지저분한 문이었다고 기억되었을 것이다. 문제는 301이라는 그 방의 호수가 씌어진 방식이었다. 누군가가 아마 그동안 이 집에 새들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송곳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
그 문의 표면을 긁어 숫자를 기입해 놓았다. 획순을 따라 나는 곰곰이 들여다보았다. 새뼘 크기의 커다랗고 각진 3. 그보다 작지만 여러 번 겹쳐 굵게 그어 3보다 눈에 먼저 들어오는 0. 마지막으로 가장 깊게 온 힘을 다해 길게 긁어 놓은 1. 난폭한 직선과 곡선들의 상처를 따라 검붉은 녹물이 번지고 흘러내려 오래된 핏자국처럼 굳어 있었다. 난 아무것도 아끼지 않아. 내가 사는 곳, 매일 여닫는 문, 빌어먹을 내 삶을 아끼지 않아. 이를 악문 그 숫자들이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것이 내가 얻으려 하는 방, 그 겨울부터 지내려 하는 방의 문이었다. 짐을 정리한 다음 날 흰 페인트 한 통과 큼직한 평붓을 샀다. 도배를 하지 않은 부엌과 방의 벽에 크고 작은 얼룩들이 보였다. 특히 전기 스위치들의 주변이 까맸다. 혹여 페인트가 튀더라도 눈에 튀지 않도록 연회색 트레이닝복에 낡은 흰 스웨터를 걸치고 칠을 시작했다. 깔끔하게 마무리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얼룩이 지워지더라도 흰 얼룩이 더러운 얼룩보단 낫겠지. 그렇게 무심한 마음으로 더러운 자리만 골라 붓질을 했다. 한때 비가 새어 생겼을 천장의 커다란 얼룩을 하얗게 칠해 없애버렸다. 연갈색 싱크대 안쪽에 더러운 부분도 물수건으로 한번 닦고는 새하얗게 칠해버렸다. 마지막으로 현관 밖으로 나가 철문을 칠하기 시작했다. 상처 투성이의 문 위에 붓질을 할 때마다 더러움이 지워졌다. 송곳으로 그은 숫자들이 사라졌다. 핏자국 같은 녹물들이 사라졌다.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 쉬다가 1시간 뒤에 나오자 칠이 흐려져 있었다. 롤러 대신 붓을 사용했기 때문에 붓자국이 두드러져 보였다. 붓자국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두껍게 한 겹 덧칠한 뒤 방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되었는지 보려고 다시 1시간 뒤 슬리퍼를 끌고 나오자 성근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직 가로등은 켜지지 않았다. 두 손에 페인트통과 붓을 들고 엉거주춤 서서 수백 개의 깃털을 펼친 것처럼 천천히 낙하하는 눈송이들의 움직임을 나는 멍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강보. 눈처럼 하얀 강보에 갓 태어난 아이가 꽁꽁 쌓여 있다. 자궁은 어떤 장소보다 비좁고 따뜻한 곳이었을 테니 갑자기 한계 없이 넓어진 공간에 소스라칠까봐 간호사가 힘주어 몸을 감싸준 것이다. 이제 처음 허파로 숨쉬기 시작한 사람, 자신이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방금 무엇이 시작됐는지 모르는 사람, 갓 태어난 새와 강아지와 무력한 어린 짐승들 중에서 가장 어린 짐승. 피를 너무 흘려 창백해진 여자가 그 아이의 울고 있는 얼굴을 본다. 당황하며 강포째로 아이를 받아 안는다. 그 울음을 멎게 하는 법을 아직 모르는 사람. 믿을 수 없는 고통을 방금까지 겪은 사람. 아이가 벼랑간 울음을 멈춘다. 어떤 냄새 때문일 것이다.
또는 둘이 아직 연결되어 있다. 보지 못하는 아이의 검은 눈이 여자의 얼굴 쪽을,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한다. 무엇이 시작되었는지 모른 채 아직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 피냄새가 떠도는 침묵 속에서 하얀 강볼을 몸과 몸 사이에 두고 베네의 옷. 내 어머니가 낳은 첫 아기는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죽었다고 했다. 달떡처럼 얼굴이 흰 여자아이였다고 했다. 8달 만에 조산이라 몸이 아주 작았지만 눈, 코, 입이 또렷하고 예뻤다고 했다. 까만 눈을 뜨고 어머니의 얼굴 쪽을 바라보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어머니는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한 아버지와 함께 외딴 사택에 살았다. 산딸이 많이 남아 준비가 전혀 없었는데 오전에 갑자기 양수가 터졌다. 아무도 주변에 없었다. 마을의 한 대뿐인 전화기는 20분 거리의 정류장 앞 전방에 있었다. 아버지가 퇴근하려면 아직 6시간도 더 남았다. 막 서리가 내린 초겨울이었다. 23살의 엄마는 엉금엉금 부엌으로 기어가 어디선가 들은 대로 물을 끓이고 가위를 소독했다. 반지꼬리 상자를 뒤져보니 작은 베네옷 하나를 만들 만한 흰 천이 있었다. 산통을 참으며 무서워서 눈물이 떨어지는 대로 바느질을 했다. 베네옷을 다 만들고 강보로 쓸 혼이불을 꺼내놓고 점점 격렬하고 빠르게 되돌아오는 통증을 견뎠다. 마침내 혼자 아이를 낳았다. 혼자 탯줄을 잘랐다. 피 묻은 조그만 몸에다 방금 만든 베네옷을 입혔다. 죽지 마라 제발. 가느다란 소리로 우는 손바닥만한 아이를 안으며 대풀이에 중얼거렸다. 처음엔 꼭 감겨있던 아이의 눈꺼풀이 1시간이 흐르자 거짓말처럼 방긋 열렸다. 그 까만 눈에 눈을 맞추며 다시 중얼거렸다. 제발 죽지 마. 1시간쯤 더 흘러 아기는 죽었다. 죽은 아기를 가슴에 품고 몰아누워 그 몸이 점점 싸늘해지는 걸 견뎠다.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달떡. 지난 봄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지난 봄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이 어릴 때 슬픔과 가까워지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고. 라디오 방송을 녹음하던 중이었다. 그 순간 불현듯 떠오른 것이 이 죽음이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자랐다. 어린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무력한 짐승. 달떡처럼 희고 어여뻤던 아기. 그이가 죽은 자리에 내가 태어나 자랐다는 이야기. 달떡같이 희다는 게 뭘까 궁금해하다가 7살 무렵 송편을 빚으며 문득 알았었다. 새하얀 쌀 반죽을 반죽해 제각각 반달 모양으로 빚어놓은 아직 찌지 않은 달떡들이 이 세상 것 같지 않게 곱다는 것을. 하지만 정작 얼기설기 솔잎들을 매달고
접시에 담겨 나온 떡들의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고소한 참기름에 반들거리는 찜솥의 열과 김으로 색깔과 질감이 변형된 그것들은 물론 맛이 있었지만 눈부시게 곱던 쌀 반죽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었다. 엄마가 말한 달떡은 찌기 전에 달떡인 거야. 그 순간 생각했었다. 그렇게 깨끗한 얼굴이었던 거야. 그러자 새에 눌린 것 같이 명치가 답답해졌다. 지난 봄 그 녹음실에서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 어릴 때 기르던 개 이야기를 했다. 내가 6살이 되던 겨울 죽은 백구는 진돗개의 피가 절반 섞여 유난히 영리한 개였다고 했다. 다정하게 함께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남아있지만 살아있었을 때의 기억은 이상하게도 없다. 선명한 건 오직 죽던 날 아침의 기억뿐이다. 하얀 털, 까만 눈, 아직 축축한 코. 그날 이후 지금까지 나는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손을 뻗어 개의 목과 등을 쓰다듬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안개. 이 낯선 도시에서 왜 자꾸만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는 걸까? 거리를 걸을 때 내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의 모든 말, 스쳐 지나가는 표지판들에 적힌 거의 모든 단어를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움직이는 단단한 섬처럼 행인들 사이를 통과해 나아갈 때 때로 나의 육체가 어떤 감옥처럼 느껴진다. 내가 겪어온 삶의 모든 기억들이 그 기억들과 분리해낼 수 없는 내 모국어와 함께 고립되고 봉인된 것처럼 느껴진다. 고립이 완고해질수록 뜻밖의 기억들이 생생해진다. 압도하듯 무거워진다. 지난 여름 내가 도망치듯 찾아든 곳이 지구 반대편의 어떤 도시가 아니라 결국 나의 내부 한가운데였다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이 도시는 새벽 안개에 잠겨 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졌다. 내가 바라보는 창으로부터 4, 5미터 거리에 서 있는 높다란 미루나무 두 그루가 먹색 윤곽을 어렴풋이 드러내고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것이 희다. 아니, 저것을 희다고 할 수 있을까? 검게 젖은 어두운 차가운 입자마다 머금고 이승과 저승 사이를 소리 없이 일렁이는 저 거대한 물의 움직임을. 오래전 이렇게 안개가 짙었던 섬의 아침을 기억한다. 함께 여행을 떠난 일행들과 바닷가 절벽길을 산책했었다. 어른어른 모습을 드러낸 해변의 소나무들, 깎아지른 잿빛 벼랑, 해무 아래 일렁이는 검은 바다를 내려다보던 평소와 다르게 어딘가 서늘해 보이던 일행들의 뒷모습. 하지만 다음 날 오후 같은 길을 걸으며 그 길의 풍경이 원래 얼마나 평범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신비스런 늪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먼지 낀 마른 웅덩이였다. 이승의 것 같지 않게 호련하던 소나무들은 철조망 너머로 줄을 맞춰 심겨 있었다. 바다는 관광엽서 사진처럼 짙푸르고 아름다웠다. 모든 것이 경계 안쪽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숨을 참으며 다음 안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짙은 안개가 낀 새벽, 이 도시의 유령들은 무엇을 할까? 숨죽여 기다렸던 안개 속으로 소리 없이 걸어 나와 산책을 할까? 목소리까지 하얗게 표백해주는 저 물의 입자들 틈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국어로 인사를 나눌까? 말없이 고개를 흔들거나 끄덕이기만 할까? 흰 도시. 1945년 봄 미군의 항공기가 촬영한 이 도시의 영상을 보았다. 도시 동쪽에 지어진 기념관 2층의 영사실에서였다. 1944년 10월부터 6개월여 동안 이 도시의 95%가 파괴되었다고 그 필름의 자막은 말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나치에 저항하여 봉기를 일으켰던 이 도시를 1944년 9월 한 달 동안 극적으로 독일군을 몰아냈고 시민자치가 이루어졌던 이 도시를 히틀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깨끗이 본보기로 쓸어버리라고 명령했다. 처음 영상이 시작되었을 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마치 눈이 쌓인 것처럼 보였다. 희끗한 눈이나 얼음 위에 약간씩 그을음이 내려앉아 얼룩덜룩 더럽혀진 것 같았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며 도시의 모습이 가까워졌다. 눈에 덮인 것도 얼음 위에 그을음이 내려앉은 것도 아니었다.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부서져 있었다. 돌로 된 자네들의 흰빛 위로 검게 불에 탄 흔적이 눈 닿는 데까지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그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오래전 성이 있었다는 공원에서 내렸다. 제법 넓은 공원 숲을 가로질러 한참 걸으니 옛 병원 건물이 나왔다. 1944년 공습으로 파괴되었던 병원을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한 뒤 미술관으로 사용하는 곳이었다. 종달새와 흡사한 높은 음조로 새들이 우는 울창한 나무들이 무수히 팔과 팔을 맞댄 소로를 따라 걸어 나오며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 번 죽었었다. 이 나무들과 새들, 길들, 거리들, 집들과 전차들, 사람들이 모두. 그러므로 이 도시에는 70년 이상 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시가의 성곽들과 화려한 궁전, 시 외곽에 있는 왕들의 호숫가, 여름 별장은 모두 가짜다. 사진과 그림과 지도에 의지해 끈질기게 복원한 새 것이다. 간혹 어떤 기둥이나 벽들의 아랫부분이 살아남았을 경우에는 그 옆과 위로 새 기둥과 새 벽이 연결되어 있다. 오래된 아랫부분과 새 것인 윗부분을 분할하는 경계, 파괴를 증언하는 선들이 도드라지게 노출되어 있다. 그 사람에 대해 처음 생각한 것은 그날이었다. 이 도시와 같은 운명을 가진 어떤 사람, 한 차례 죽었거나 파괴되었던 사람, 그을린 자네들 위해 끈덕지게 스스로를 복원한 사람, 그래서 아직 새 것인 사람, 어떤 기둥,
어떤 늙은 석벽들의 아랫부분이 살아남아 그 위에 덧쌓은 선명한 새 것과 연결된 이상한 무늬를 가지게 된 사람. 어둠 속에서 어떤 사물들은 사물들은 희어 보인다. 어렴풋한 빛이 어둠 속으로 새어 들어올 때 그리 희지 않던 것들까지도 창백하게 빛을 발한다. 밤이면 불을 끈 거실 한쪽에 소파 침대를 펴고 누워 잠을 청하는 대신 그 해쓱한 빛 속에서 시간을 흐르는 것을 느꼈다. 흰 회벽에 어른거리는 창밖나무들의 형상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 이 도시와 비슷한 어떤 사람의 얼굴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 윤곽과 표정이 서서히 뚜렷해지길 기다렸다. 빛이 있는 쪽. 이 도시의 유태인 개토에서 6살의 죽은 친형의 혼과 함께 평생을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남자의 실화를 읽었다. 분명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그렇게 일축하기 어려운 진지한 어조로 쓰여진 글이었다. 형상도 감촉도 없이 한 아이의 목소리가 시시로 그에게 찾아왔다. 그는 벨기에인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기 때문에 이 나라의 언어를 전혀 몰랐으며 자신에게 형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운 나쁘게 반복되는 자각몽이거나 창랑 증상이라고만 생각했다. 자신의 가족사를 뒤늦게 알게 된 18살에 그는 아직도 찾아오는 그 혼을 이해하기 위해 이 나라의 언어를 공부했다. 어린 형이 지금까지도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았다. 군에게 체포되기 직전 뱉었던 공포에 휩싸인 몇 마디 말을 반복해서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타살되었을 6살 배기 아이의 최후를 상상하고 싶지 않아 그 이야기를 읽은 뒤 여러 날 잠을 설쳤다. 그러던 어느 새벽 마침내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생각했다. 태어나 2시간 동안 살아 있었다는 어머니의 첫 아이가 만일 나를 이따금 찾아와 함께 있었다면 나로서는 그걸 알 길이 없었을 것이다. 그이에게는 언어를 배울 시간이 없었으니까. 1시간 동안 눈을 열고 어머니 쪽을 바라보았다고 했지만 아직 시신경이 깨어나지 않아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오직 목소리만을 들었을 것이다.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알아들을 수 없었을 그 말이 그이가 들은 유일한 음성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확언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다. 그이가 나에게 때로 찾아왔었는지, 잠시 내 이마와 눈원저리에 머물렀었는지, 어린 시절 내가 느낀 어떤 감각과 막연한 감정 가운데 모르는 사이 그이로부터 어린 시절 내가 느낀 어떤 감정과 막연한 감정 가운데 모르는 사이 그이로부터 건너온 것들이 있었는지, 어둑한 방에 누워 추위를 느끼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니까.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해독할 수 없는 사랑과 고통의 목소리를 향해 희끗한 빛과 체원이 있는 쪽을 향해 어둠 속에서 나도 그렇게 눈을 뜨고 바라봤던 건지도 모른다. 저 23살 난 여자가 혼자 방에 누워있다. 첫서리가 녹지 않은 토요일 아침. 26살 난 남편은 어제 태어났던 아기를 묻으러 삽을 들고 뒷산으로 갔다. 붓기 때문에 여자의 눈이 잘 떠지지 않는다. 몸 구석구석의 관절이 부어오른 손가락 마디들이 아리다. 한순간 처음으로 여자의 가슴이 화해진다. 여자가 몸을 일으켜 앉아 서툴게 젖을 짜본다. 처음에는 묽고 노르스름한 젖이, 그 다음부터 하얀 젖이 흘러나온다. 그녀, 그 아기가 살아남아 그 젖을 먹었다고 생각한다. 악착같이 숨을 쉬며 입술을 옴직거려 젖을 빨았다고 생각한다. 젖을 떼고 쌀죽과 밥을 먹으며 성장하는 동안, 그리고 한 여자가 된 뒤에도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으나 그때마다 되살아났다고 생각한다. 죽음이 매번 그녀를 비껴갔다고, 또는 그녀가 매번 죽음을 등지고 앞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한다.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그 말이 그녀의 몸속에 부적으로 새겨져 있으므로, 그리하여 그녀가 나 대신 이곳으로 왔다고 생각한다. 이상하리만큼 친숙한 자신의 삶과 죽음을 닮은 도시로. 초. 그런 그녀가 이 도시의 중심가를 걷는다. 내거리에 세워진 붉은 벽돌벽의 일부를 본다. 폭격으로 부서진 옛 건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독일군이 시민들을 총살했던 벽을 떼어다가 1미터쯤 앞으로 옮겨 세운 것이다. 그 사실을 새겨놓은 낮은 비석이 세워져 있다. 그 앞에 꽃 항아리가 놓이고 여러 개의 흰 초가 밝혀져 있다. 새벽만큼 짙지 않지만 아직 반투명한 트레이싱지 같은 안개가 이 도시를 감싸고 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와 갑자기 안개를 걷어내면 복원된 새 건물들 대신 70년 전의 폐허가 소스라치며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그녀의 지척에 모여있던 유령들이 자신들이 살해되었던 벽을 향해 우물우물 몸을 세우고 눈을 이글거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람이 불지 않는다. 아무것도 소스라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흘러내리는 촛농은 희고 뜨겁다. 흰 심지의 불꽃에 자신의 몸을 서서히 밀어넣으며 초들이 낮아진다. 서서히 사라진다. 이제 당신에게 내가 흰 것을 줄게요. 더럽혀지더라도 흰 것을,
오직 흰 것을 건넬게. 더 이상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게. 이 삶을 당신에게 건네어도 괜찮을지.